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7도, 파주시는 영하 11.9도를 기록하며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으로 떨어졌고 체감온도 영하 20도의 강추위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추워도 너무 춥습니다. 이렇게 매서운 추위가 몰려오면 거리에서 잠을 청하는 노숙인, 쪽방이나 텐트촌에서 생활하는 이웃들은 얼마나 힘겨울까요? 지난달 통계청이 처음으로 발표한 2017년에서 2022년까지 소득 이동 통계 개발 결과에 따르면 2017년에 소득 하위 20%에 속했던 사람 중 10명 중 3명은 5년이 지난 2022년까지 빈곤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죠. 노년층의 빈곤 문제도 시급히 돌아봐야 하는데요. 오늘 열린 토론에서는 2025년 우리 사회가 꼭 돌보고 해결해야 할 과제로 빈곤 실태와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열린 토론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합니다. 구인혜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동현 홈리스 행동 상임활동가 자리해 주셨고요. 안녕하세요.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는데요.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분들은 우리 사회의 빈곤 문제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해법을 생각하고 있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겨울에는 추우니까 기초 수급자들 분들 자급적으로 뭔가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극단적인 날씨면은 더 뭔가 힘들지 않을까요? 지금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뭐 대리기사님들 많고 저도 지금 투잡이라 하는데 중간중간 보면 쉴 때는 있어요. 대리기사도 쉼터 같은 거 있고 저녁에 하다 보시면 뭐 심야로 아침까지 하시는 분들은 중간중간에 어디 있냐 이런 쉼터도 너무 적어요. 근데 아시는 분들만 알고 모르는 분들은 전혀 그런 거 몰라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홍보도 안 돼 있고 지하철 안에라도 저녁이라도 개방 같은 게 하면 좀 덜 춥고 그러니까 낫지 않나요? 저는 은행 CD기도 가끔 들어가 있거든요. 그딱 쓰듯이 일단 바람막이니까. 근데 노숙자분들은 지하철 아니면 쉴 데가 없잖아요. 현재. 아무래도 건강 관리하고 혼자 하기 힘들겠죠. 일단 지금 너무 양극화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거에 있어서 조금 문제를 잡아야 되지 않나. 좀 더 살기 좋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도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럴 수 있고. 돈을 모아서 그런 부분들 지원해 주는 거는 당연히 좋은 건데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바우처를 준다든지 뭐 그들의 선택권을 주면서 지원해 주는 게 만드는 건지 그런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사회 전반적인 흐름 안에서 뭐 누가 어떤 한 섹터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경제 전반인 거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서 좀 시급이 센 게 아닌가. 격차는 분명히 줄일 수는 없어요. 대신 바람이지만 가지지 못한 자는 더 열심히 노력하는 거고 가진 자는 그걸 어떤 사회의 환원이 됐든 봉사기금이 됐든 여러 가지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방법적인 게. 시민분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우리 사회의 상당히 힘든 환경에 대해서 시민분들도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먼저 홈리스 행동의 이동현 상임활동가에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여 년간 홈리스 분들 복지위에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정확하게 우리가 이 용어부터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홈리스, 노숙자분들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홈리스라고 지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홈리스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합일된 용어는 없어요. 나라마다 홈리스라고 하는 이 계층이 다른데 이제 EU 같은 경우는 이제 홈리스와 주거 배제 상태를 에토스라는 그 체계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거든요. 네. 크게 이제 4가지로 나누고 그 중에서 이제 13가지로 소분류하는데 그 4가지를 보면 이제 주거가 아예 없는 지붕이 없는 곳에서 사는 상태, 그다음에 하우스리스라고 그래서 집이 없는 상태, 그다음에 비적정한 주거에서 사는 상태, 그다음에 점유 불안정한 상태, 이 4가지를 보고 있고요. 어느 범주까지 포함하냐에 따라서 각국의 홈리스 숫자가 많이 포함할수록 숫자가 높고 그렇지 않을수록 숫자가 작고 이런 경우인데, 그러니까 OECD도 이 에토스 기준을 이용해서 홈리스 숫자를 파악을 하는데 네. 우리 한국은 전체 인구 집단의 0.02%가 홈리스, OECD가 파악한 홈리스라고 하는데 스웨덴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15배가 많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100배 정도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이들 그러면 얼마만큼 세느냐, 몇 명이냐 와 함께 봐야 될 것이 어디까지 세봤니 이거를 같이 봐야 되는 건데 한국은 법 자체도 노숙인 등 복지법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노숙인 할 때 노가 있을 노자입니다. 완전히 한 데서 자는 사람을 기본적으로 중심에 놓고 그것과 유사한 사람들만은 포함하겠다. 그래서 실태 조사를 16년도에 한 번, 21년도에 한 번 복지부가 했는데 2016년도에는 한 17,000명, 2021년도에는 14,000명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선진국의 규모와 비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작은 건데 그만큼 정의를 좀 협소하게 쓰고 있는 그런 실태다 볼 수 있습니다. 노숙인 해전문이라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사실은 정책이 홈리스 상태를 종결시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현상적으로 표현하는 말 같아요. 회전문이라는 건 이런 거거든요. 뭐 다양한 분야에서 쓸 수 있겠지만 홈리스 분야에서는 거리 상태에 있다가 노숙인 시설에 갔다가 또 B 노숙인 시설에 갔다가 쪽방에 했다 다시 거리로 오고 이런 식으로 한 개인에게 있어서 홈리스 생활을 종식하지 못하고 네. 계속 인생 주기에 있어서 반복하는 이런 건데 이렇게 될수록 한 개인에게 있어서 각종 뭐랄까 건강이라든지 정신적인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어떤 안정적인 주거 제공을 통해서 홈리스 세계를 딱 탈출할 수 있는 그 계기 발판 이런 것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뭐 사회자 말씀하셨듯이 회전문 현상이 계속 돌고 있고 이 회전문의 작은 원들 중에 요양병원 이런 것들이 끼어들어서 그 원을 좀 크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다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빈곤의 악순환 그 해전문을 빠져나와야만 되는데 김영희 활동가에게 여쭙겠습니다. 그러면은 유럽에서 산출하는 것은 우리의 노숙인보다는 더 넓은 의미라는 건데 말하자면 비주택 거주민 안정적으로 정착할 주거지 없이 지내는 비주택 거주민은 그럼 대략 어느 정도로 추산된다고 봐야 될까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근 통계는 2020년에 있었던 비주택 실태 조사인데요. 이때 보면 한 180만 명 정도 된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비주택 거주민이라고 하면 뭐 여관 여인숙이라든지 비닐하우스라든지 적절하지 못한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좀 줄어드는 추세였다가 작년부터 다시 또 좀 오르는 추세다 이런 분석들도 있는데요. 예. 사실 그 빈곤층이 비주택에 거주하게 될 확률 비율에 대해서 살펴보면 2006년에는 빈곤층이 비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1.5%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2019년에는 이 수치가 7.1% 정도로 오히려 4배 이상 급증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한번 2006년과 2019년에 한국이라는 도시의 모습을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도시의 모습은 분명히 훨씬 더 아름답고 풍요롭고 화려해졌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비주택과 같은 더 열악한 거처에 살게 될 확률은 모순되게도 증가했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좀 구조적인 부분을 통해서 비주택 거주 가구의 상황에 대해서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열린 토론을 청취하시는 분들이 궁금할 부분이 그 대목인 것 같아요. 과연 그 빈곤이 어느 정도길래 거주할 곳, 월세가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마련조차 하기 힘드냐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그 빈곤의 한국의 수준인데. 빈곤율은 한 15% 정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좀 높은 수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수치를 다들 어떻게 체감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IMF 직후에 굉장히 빈곤율이 치솟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한 12% 정도가 되었었다라고 하는데 예. 지금은 그런 경제 위기가 없더라도 일상적으로 상당히 높은 빈곤율을 계속 만들어내는 사회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가 실제 이 빈곤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는 저는 상대적으로 좀 덜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구 교수님이 보실 때는 이 빈곤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될까요? 왜냐하면 참 어려운 것이 누군 또 많이 가졌는데 난 빈곤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아주 빈곤해 보이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드러내놓고 또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서도요. 저한테 좀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빈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어느 정도가 빈곤 상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적어도 현대 사회에서는 하나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상적으로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어떤 자원 수준을 결핍하고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이 조금 추상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어떤 빈곤에 관한 정의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좀 추상적이다 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짜 누가 빈곤하고 누가 빈곤하지 않은지를 가를 수 있는 구분선에 대해서도 이제 논의가 많이 진행이 됐는데요. 뭐 가장 널리 사용되는 건 조금 전에 김윤영 활동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빈곤층이 뭐 15% 정도 된다. 100명 중에서 한 15명 정도 된다. 이런 말을 할 때는 보통 국제적으로 혹은 학술적으로 사용하는 기준에 준해서 네. 이루어지는데요. 조금 복잡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OECD 등에서나 아니면 학술적으로 볼 때는 이를테면 5천만 명의 소득 수준, 우리나라 전 인구의 소득 수준을 줄을 세워가지고 쭉 줄을 세운 다음에 2,500만 번째 있는 딱 중간에 있는 분의 소득 수준을 우리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중간. 예. 네. 그리고 이 중위소득의 절반에 미달하는 소득을 가지고 있으면 이 소득 수준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아하. 중위소득의 50%에 미달하면 빈곤층이고 그걸 넘어서면은 빈곤은 면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게 가장 이제 널리 사용되는 통계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공식적으로 빈곤층을 추산할 때는 그런 통계를 이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대로 4분의 1 미만이라면 결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이 활동가께 여쭤보고 싶은 게 당장 궁금한 게 앞서 제가 오프닝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기온이 더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추운 날씨, 특히 겨울철. 홈리스 분들을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 어떤 상태로 이 겨울을 나을 수 있습니까? 뭐 노숙이고 또 일정한 거주지가 없다면 난방이 됐든 상당히 어려울 텐데 가능합니까? 노숙 상태, 특히 이제 아무런 주거가 없는 거리 노숙 상태에 있다고 하면 사적 점유 공간이 아예 없는 거거든요. 쪽방이나 여관 여인수, 고시원 이러한 영가 거처도 없는 상태라고 했을 때는 공공장소를 이용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프닝에서도 청취자분들이 말씀하셨던 CD기라든지 지하철 지하도라든지 이런 곳을 이용하시게 되는데 사실 2011년도에 철도공사에서 서울역 노숙인 퇴거 조치라는 것을 시행하면서 네. 이제 공공장소에서 2011년 이후로는 있을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지하철이 다니는 서울교통공사가 관할하는 지하도 이런 데서는 전부 다 노숙금지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 잘 수 없고 아주 전철이 안 다니는 일부 지하도 이런 데를 좀 개토화시켜 놓고 거기에서 있을 수 있게 하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운 날 온기를 얻을 수 있는 공공장소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어떤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보관하고 옷 같은 경우도 점퍼 같은 거 침낭 같은 거 부피가 굉장히 크거든요. 예. 이것을 다 갖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보관할 공간 이런 것도 사실 필요한데 그런 것도 용이하지 않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니, 김활동가 뭐 긴급 구호 같은 게 가능합니까? 그래도 이건 상당히 생존의 문제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겨울철 한겨울에는요. 네, 그래서 뭐 긴급복지에 관한 여러 가지 뭐
주거비를 임시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거처가 무보증에 뭐 한 30만 원, 40만 원 정도의 거처다 보니까 이제 여인숙이라든지 아니면 고시원 같은 곳들이 되어서 다시 또 비주택 외에는 선택지가 사실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런 복지 프로그램들을 넓혀 나가는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주거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서부터 좀 출발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저희가 당장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주 응급하게 실시할 수 있는 조치 중에는 저는 사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는 서울역 같은 곳들 완전히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공장소들을 완전히 좀 개방하고 안전하게 그 공간을 모든 사람들이 좀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1차적으로는 좀 필요하다고도 생각하고요. 물론 그곳이 완전히 이제 주거를 보장하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더 나아가야 되는데 일단 2011년에 있었던 이런 조치를 좀 철회하는 것부터도 우리 사회가 좀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 다뤄야 될 이야기가 많습니다. 교수님 실제로 방금 전에 김한통과 말씀하신 그런 조치가 가능합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문제가 비교적 단순하다고 보는데요. 노숙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무언가의 상태 이유 때문에 정상적인 주거에 거주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는 사실은 일부 아까 청취자들 중에서 약간 언급이 있었지만 본인의 뭐 노력이 필요하다라든지 이런 어떤 그 좀 도덕적인 판단으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누가 과연 노숙을 스스로 선택해서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불가피한 사유로 노숙의 상태에 이른 것이고 이거에 대한 해법은 적정 주거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의 어떤 접근법들은 뭔가 노숙인이 스스로 노숙을 벗어나기를 기다리면서 적정한 어떤 주거를 제공하는 걸 미루고 있기 때문에 해법이 안 나오는 것이고 심지어는 그분들이 임시적으로 그 거처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공공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까지 퇴거를 하는 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내부의 잔인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부분도 이따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활동가께 여쭤볼 텐데요. 지난 연말입니다. 2024 홈리스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추모제니까요. 서울시 무연고 홈리스 사망자가 485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서울에서만 485명입니다. 공식 집계가 잘 되지도 않을 수는 있는데 상당히 많은 숫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485명 중에서 정확히는 서울시 무연고 홈리스 사망자가 476명이고 무연고는 아니지만 홈리스 상태로 돌아가신 분들은 저희가 수작업으로 파악한 숫자 9명을 합쳐서 서울 지역 홈리스 사망자가 485명이다. 이렇게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이제 동지 전날 12월 20날 추모제를 서울역 광장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이건 통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무연고가 아닌 홈리스 사망자가 있을 수 있고 또 저희가 송업적으로 파악했기 때문에 파악하지 못한 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누락한 숫자가 많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파악하는 숫자는 계속 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네. 예. 저희가 그래서 그 여러 차례 뭐 의원실을 통해서도 그렇고 자체적으로도 복지부에 홈리스 사망 데이터를 달라라고 요구를 해서 받은 걸 보면 생활시설 중에서 일부 데이터만 줍니다. 그러니까 거리 홈리스 중에서 돌아가신 분, 쪽방 고시원에서 살다 돌아가신 분 이런 분들은 전부 다 누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노숙인 등 지원 계획에 따라서 매년 이제 국회에 중앙정부에서 지원 실적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년마다 실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5년 단위에도 그렇고 국회 보고에도 그렇고 사망 실태를 파악하고 보고하도록 제도 개선, 법령 개선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김활동가 지금 방금 전에 이동현 활동가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노숙인 사망자의 숫자가 2001년부터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유는 뭡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통계가 정확하게 없기 때문에 이유를 아주 면밀하게 분석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선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참고할 만한 자료를 생각해 본다면 2020년에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그 홈리스들의
건강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같은 나이대 인구 집단과 비교했을 때 사망률이 1.8배 정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통계가 없더라도 거리 생활이 건강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저희가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일이죠. 더불어서 그 빈곤층의 좀 사회적 고립이라든지 가족관계 단절이나 그리고 또 이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더 이상 모여서 살 수 있는 공간이 좀 사라지게 되는 것, 이런 것들 역시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 가운데 무연고로 사망하시는 분들 가운데 연고자가 사실 전혀 없는 사람들은 없을 거거든요. 근데 다만 가족들이 시신을 인계하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경우도 있고, 기존의 자신의 연고 관계를 시신을 인수받을 수 있는 관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가난 때문에 가족이나 지인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가난이 의미하는 것이 가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결핍에서 네. 멈추는 것이 아니라 관계 고립으로 이어지는 것이 우리 사회 빈곤의 어떤 진짜 의미가 되어가고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바로 이 대목입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낙오자인 개인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건지, 사회적인 치열한 경쟁 그 속에서 찾지를 못한, 다른 해법을 찾지 못한 그런 사회적 요인으로 찾아야 될지, 정확하게 홈리스 빈곤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가게 되는 요인은 뭡니까?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홈리스 현상을 처음으로 보게 된 게 1997년, 98년에 소위 IMF 외환위기 때죠. 갑자기 대량 실업 상태가 발생을 하면서 많은 중장년, 주로는 당시에는 남성들이었죠. 남성들이 실직을 하고 사업 실패를 한 분들이 서울역이나 각 역 주변에 많이 등장을 하고, 그분들이 노숙인으로 삶을 이어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노숙인 현상을 보게 됐는데, 사실 당시에 많은 분들은 경제 위기가 조금 해소되면 이분들이 이제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를 하겠거니라고 짐작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분들은 물론 이제 복귀를 하셨지만 상당히 노숙을 벗어나지 못하고 노숙이 지속되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서 노숙이 발생한 게 일시적인 경제 위기 때문이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사회 경제적인 구조, 이런 보다 구조적인 문제와 좀 관련이 있겠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 사회에서 어떤 양극화라든지 이런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극단적인 빈곤 상태에 이르는 것이라든지, 이런 극단적인 빈곤 상태에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나라 사회 정책 중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저는 주택 정책, 주거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취약한 주거복지의 빈틈이 너무나 넓기 때문에 우리 같은 어떤 양극화가 진행되는 상태에서는 많은 분들이 그냥 무방비로 노숙인으로 떨어지고 그걸 벗어나기 어려운 이런 상태에 놓이게 되고, 그래서 저는 아까 2000년대 이후에 많은 분들이 점점 돌아가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노숙의 역사가 길어지고 하면서 노숙인들도 고령화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더 많은 분들이 더 취약한 건강과 생명의 위협에 취약한 상태로 가면서 우리의 문제가 조금 더 계속 악화되고 심각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활동가에게 여쭤보고 이동현 활동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그래도 아무리 경제적인 요인이 됐다 하더라도 가족이 있을 테고, 바로 직계 가족이 없으면 친구라도 있을 테고, 친구가 없으면은 그래도 먼 어떤 친지 관계가 되는 사람들의 부탁을 해서라도 어떤 거주가 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마련도 안 되는 겁니까?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미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좀 변화하면서 그런 관계를 구축하는 것 자체가 자원이 되어버렸고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거처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시원이라든지 뭐 여인숙처럼 단칸방이 되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진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친구를 잠깐 하룻밤 재워준다든지 이런 일들이 그 주변인들에게도 가능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겠죠. 그래서 당장 저만 해도 뭐 거리에서 만약에 모자로 노숙 상태에 놓이신 분들을 만나게 되면 너무 막막해요. 두 분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임시 거처가 없거든요. 잠깐만요. 한 분이 아니라 두 분 모자가 함께 만약에 어머니와 아들이 또 자녀가 함께, 네. 다 노숙을 하고 있다는 네, 말씀이죠. 그런 상황이라면 뭐 아이가 만약에 미성년이라면 그래도 뭐 모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할 테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갈 수 있는 임시 거처가 아예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선택지가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전문 같은 것들을 좀 끝낼 수 없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 가족들이 사실 또 헤어질 수밖에 없는 선택지가 없으니까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굉장히 연약하게 가지고 있었던 최소한의 관계마저 또 끊어질 네.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동현 할땐그렇게 여쭤보고 싶은 거 아까 이제 우리 구 교수님께서 IMF 외환 위기 그때 참 힘들었죠. 다들 뭐 평생 직장도 사라지고. 그런데 아직도 홈리스가 더 늘어난다. 노숙인이 더 늘어난다. 그럼 과거의 빈곤과 홈리스와 현재의 빈곤과 사연이 됐던 과정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일단 비슷한 거로 말씀드리니까 변함없는 거로 말씀드리면 노숙에 이르는 원인으로서 이제 경제적인 원인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은 당시와 지금이랑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90년대 후반부터 계속 실태 조사라는 것들을 적어도 서울시는 계속 해왔었고 복지부에서는 2016년부터 해서 5년 단위 조사를 하고 있고 서울시는 지금도 1년에 이제 2차례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시계열적으로 쭉 놓고 보면 여전히 같은 것들은 이제 실직과 사업 실패 이게 가장 높은 순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IMF 때 들어왔던 어떤 노동 불안 이런 것들 그리고 그때 정책으로 장려했던 어떤 자영업 이런 것들이 사실은 효과적인 실천이 되지 못해서 경제적인 문제로 작용해서 홈리스 상태에 이른다. 이거는 공통된 문제로 나타나고 있고요. 네. 다른 게 있다라고 하면 IMF 직후에는 홈리스의 가장 많은 이제 그 연령대가 30, 40대가 예. 제일 많았습니다. 예. 그러다가 200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후반 정도가 되면 5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금은 2021년 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60대가 가장 높습니다. 그럼 그렇게 볼 수도 있죠. IMF가 20여 년 전이니까 그이가 늙었네. 그런데 언제 최초로 홈리스 상태에 처했냐? 언제 처음 노숙을 하게 됐냐고 했을 때 IMF 당시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20%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그러면 노숙 상태에서 벗어났느냐? 사실은 죽음을 맞이했을 가능성이 저희는 굉장히 크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사망 통계, 죽음의 질 분석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교수님 이제 새롭게 60대 조금 연령대가 있는 노숙자, 홈리스가 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그래도 그동안 복지 제도를 많이 챙겨왔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것도 있고 또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왔다는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게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게 수급 과정 어떤 부분일까요? 예, 일단은 뭐 출발점에서 본다면은 과거 9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고속 경제 성장을 이루었던 시기고 그래서 일자리를 구하기도 쉬웠던 이런 상태인데 그 이후로는 상당히 일자리가 불안정하게 되고 하면서 실직이나 어떤 고용 불안정 상태에 놓이는 어떤 빈곤과 노숙의 위험 집단이 커졌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 동일한 시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도 많이 확장이 됐습니다. 2000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게 도입이 돼서 빈곤층에 대해서 근로능력 유무를 상관없이 빈곤하면 지원을 해주는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보다 그 제도의 어떤 그 확장이나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경제 밑바닥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위험층들의 증대를 이런 어떤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이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보게 되고요. 뭐 한동안은 이제 문제가 됐던 게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제도가 현실과 좀 부합되지 못했던 측면을 특히 노숙 문제와 관련해서 본다면 예. 과거에 법적으로 보면은 기초보장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 2개월 이상의 어떤 주거를 자기가 유지를 해서 주소지를 가질 때 어떤 수급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게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노숙인들은 원천적으로 어떤 기초보장제도의 혜택을 보기 어렵게 되는 이런 그 상황에 놓이게 되고요. 많은 사연들이 있습니다만 많은 또 노숙인들이 사업 실패를 하면서 신용불량 상태로 빠진다든지 하면 스스로의 어떤 그 신분을 노출하기를 또 꺼리게 되는 이런 상태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도 뭔가 제도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보다 유연한 어떤 제도의 확대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들도 지적할 수 있겠고 전반적으로 볼 때는 기초보장제도의 어떤 도입과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선정 기준이 굉장히 엄격하고 현실에서는 그 혜택을 못 보는 층이 상당히 그 넓게 존재하는 소위 빈곤의 어떤 사각지대의 문제가 크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노숙 문제를 계속 확대시키는 잠재적인 원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각지대 이 부분을 할통과 두 분하고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긴급하게라도 거주지가 필요하면 좀 제공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또 일자리가 필요하면은 큰 급여는 아니더라도 제공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동현 활동가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수급자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소득이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조금 넘으면 탈락한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 뭐 자립형 복지라는 뭐 이야기도 있고 이런 게 좀 상충하는 부분 현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까? 이 선정 기준에 생계급여로 보면 최저생계비라는 박스가 있고 여기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넘어서면 탈락이야라고 했을 때 이제 사람을 박스 안에 가두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초보장제도 안에서는 이제 근로를 유인한다. 근로에 동기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30%의 이제 소득을 공제하는 공제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100만 원을 번다라고 했을 때 30%를 공제하니까 이제 70만 원의 수입이 있는 거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올해 2025년도 생계급여 기준액이 한 76만 5천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보충급여니까 6만 5천 원을 생계급여로 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특정 계층이 아니라면 의료급여는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기준액이 한 95만 원 정도 대략 올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100만 원 소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의료급여는 탈락하게 되는 거죠. 아이고. 얼마를 생계급여 조금 더 받으려고 의료급여를 포기한다. 사실 그러기는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공제제도의 역할을 기초보장제도가 좀 잘 못하고 있고 이게 좀 이제 근로유인이나 이런 것들 제도가 목적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의료급여에 대한 공제제도를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사실 일이라는 게 사실 돈을 버는 수단뿐만 아니라 사회 참여, 뭔가 세계에 내가 기여하고 그리고 사람과의 유대라든지 이러한 효능들이 있단 말이죠. 네,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공제제도는 최소한 지금보다는 좀 유연하게 확대되고 의료급여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제도가 어떻게 현실에 적용이 되느냐가 중요한데 김활동학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이제 제도가 있습니다. 가장 쟁점이 됐던 게 이제 부양 의무자 제도입니다. 누군가라도 부양을 해줄 사람이 있으면 어떤 지원 조건에 다 제외가 돼버리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만들어질 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핵심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신은 현재 가난에 빠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최저생계비만큼을 보장하겠다라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회가 한 사람의 가난에 대해서 약속을 한 셈인 거죠. 이 정도 수준까지는 우리 누구나 다 시민으로서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약속을 한 거였는데 다만
부양 의무자가 있고 그 사람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에서 제외를 한다라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양 의무자 기준이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핵심적인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폐지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들의 성과로 2015년에 교육급여에서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됐고요. 예. 또 2018년에 주거급여에서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는 생계급여에서 부양 의무자 기준이 좀 많이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 연소득 한 1억 2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이제는 수급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의료급여에서는 굉장히 강팍한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 숫자가 한 24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사실 이들의 대부분은 주거급여 정도를 받는, 그러니까 굉장히 얄팍한 그 주거비 보조 프로그램에만 속해 있는 사람들이고요. 의료급여까지 받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한 150만 명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거비 보조만으로 사람들이 살기는 당연히 어렵죠. 생계비도 필요하고 의료비도 필요한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좀 완화의 효과로 지금 한 200만 명 정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한데 이게 인구의 한 4% 남짓한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150만 그러니까 15% 정도 한국의 빈곤율과 비교할 때는 여전히 굉장히 좀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저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적인 문제는 수급자가 되기가 너무 어렵고 수급자가 되어서도 빨리 이 제도에서 나가라는 압박이 너무 크다 보니까 수급자로 살아가는 건 역시 너무 어렵다. 이게 지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좀 문제점을 종합해서 좀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 교수님,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른바 프리라이드 편성을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필요한 것이 이제 제도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운영의 묘는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어제 오늘 지적된 것은 아닐 텐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2000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될 때 이제 가장 이전 생활보호제도와 비교해서 가장 큰 변화는 근로연령층에 있는 빈곤층에 대해서도 지원 대상으로 포괄한다. 이런 그 제도적인 변화를 겪은 거고요.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가 있으면서 근로 능력 있는 빈곤층에 대해서 급여를 준다면은 일정하게 좀 근로 의무를 부과해서 급여를 받되 뭔가 어떤 그 근로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그 논의가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사실은 근로 의무가 건강한 그 수급자에게는 부과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인데 이후에 어떤 그 전개 과정을 보면은 사실은 우리나라 기초보장제도의 여러 가지 자격 기준이나 선정 기준이 굉장히 엄격하다 보니까 현재 수급자분들은 사실은 근로 능력을 제대로 갖춘 분들이 굉장히 소수예요. 그리고 대다수는 근로 능력이 없거나 근로 능력이 굉장히 미약한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소위 그 서구에서 수급자들에 대해서 근로 의무를 부여한다고 할 때는 주로 근로 연령대의 실업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하고는 우리는 다른 상황에 놓이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소위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걱정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말씀드린 대로 근로 능력이 미약한 부분들이 대다수이고 그나마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근로 의무를 부과해서 여러 가지 어떤 자활 사업에 참여를 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예. 조금 하여튼에 그 우리가 근본적으로 돌아봐야 될 거는 이런 어떤 빈곤과 수급의 경계에 있는 분들이 일을 위해서 노력을 하더라도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얻는 안정된 직장에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취업을 하더라도 6개월 뒤에 또 해고가 될지 6개월 뒤에 자기가 계속 일을 할 수 있을지를 확신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취업 상태에 될 때까지는 수급 자격을 유지해주는 보다 조금 더 적극적이고 관대한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그 일정 기간이 지나갔을 때는 취업을 유지하고 안정화시킬 수 있는 기타의 어떤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 장치들도 마련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KBS 열린 토론 2025 우리의 과제 빈곤 없는 사회
라는 주제로 토론하고 있는데요. 1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로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2025년 우리 사회가 꼭 돌보고 해결해야 할 과제로 빈곤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이동현 홈리스 행동 상임 활동가, 김윤영 빈곤연대 활동가, 구인혜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우리 대표적인 이 빈곤복지제도의 허점이었다 그러면 바로 2014년을 기억합니다. 송파 세모녀 사건이었는데요. 그 이후로 많은 또 노력들 우리 사회에 질책도 잇따랐습니다. 실제 많은 변화가 있기도 하고 개선도 됐고요. 그런데도 여전히 제도와 허점이 생기고 있다. 이런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해법에 대한 생각을 못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일부는 그런 어떤 비극적인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 원인에 대한 진단이 잘못되거나 조금 편파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송파 세모녀 같은 어떤 분들이 존재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기초보장제도 등의 어떤 복지제도가 상당히 엄격한 선정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평상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사각지대 빈곤층이 발견되면은 정부에서는 많은 경우 했던 접근이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을 발굴하겠다라고 해서 이분들을 찾아다니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정작 찾아왔을 때는 당신은 자격이 없다. 하고 문 밖으로 밀어내고서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찾기 어려워지니까 다시 무슨 행정 전산망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일선의 공무원들을 통해서 이분들을 또 발굴하겠다. 라는 노력을 보여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조금 박자가 엇나가는 이런 어떤 접근을 해왔던 게 가장 중요한 원인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네. 그런 어떤 송파 세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들을 조금 더 넓고 조금 더 튼튼하게 관대하게 확장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동현 활동가 보시기에는 이런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제도의 허점, 부족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생기는 것을 좀 찾아내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판단이 필요할까요? 일단 저는 이제 홈리스 상태에 작동하는 복지가 가장 긴급한 상황에서 작동하는 복지이기 때문에 이제 홈리스 지원 체계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정책 대상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거리와 노숙인 시설 그리고 지자체가 인정한 쪽방만을 이곳에 사는 주민들만을 지원하기 때문에 고시원, 여관 여인숙, 사우나, 만화방 다양한 취약고처에 계신 분들이 사각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대상을 확대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무주거 상태에서 탄력적으로 빨리 들어갈 수 있는 주거 지원 이걸 임시 주거 지원이라고 하는데 임시 법령에는 임시 주거 비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용을 지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 영가 시장을 이용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승강기도 없고 그래서 장애인이 못 들어가고 층별로 성분리가 되어 있어서 여성들은 문을 닫고 늘 살아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고 또한 이
노숙인 등의 상태에 있을 때는 특정 병원만 갈 수 있게 진료시설 지정제도, 이게 99년도에 기초보장제도, 전에는 이제 의료급여제도, 의료보호제도였을 때 사라졌던 제도가 지금 20년 넘게 계속 유지되고 있는 이제 차별의 문제들이 있고, 또한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노숙인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18세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또 시행규칙이 있어서 지원에서 배제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노숙인 등 복지법이 주거취약계층 복지법 이런 형태로 개정되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진영 활동가 보시기에는 어떤 점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정 기준을 개선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발굴을 한다고 하지만 발굴된 사람들이 제도 안으로 전혀 인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예. 선정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요. 근데 이 선정 기준은 또 보장 수준하고도 사실 연결이 됩니다. 선정 기준을 높이면 수급자들의 삶의 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타의 복지 기준선들도 높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확장에 대해서 지나치게 까다롭게 접근하는 접근 방법이 너무 많았었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좀 접근을 하는 일들인 건데요. 이렇게 되면 복지제도가 사람들을 지켜주는 좀 낭떠러지 앞에 울타리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낭떠러지 아래에 있는 응급차 같은 역할밖에 못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사람들이 떨어진 이후가 되어서야 그제서야 제도가 출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후에 다시 이제 좀 탈빈곤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역시도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제도가 사람들이 최후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만 움직이겠다라는 자세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상황에 빠지기 전에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을 좀 기본 정신으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빈곤에 대해서 좀 편견 없는 자세로 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제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좀 좋아하는 문구는 네, 어떤 내용입니까? 헌법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국가가 보호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현재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능력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태만을 파악하고 현재 지금 당장 생활할 소득이 없다면 누구에게나 그러한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죠. 저는 이 정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잘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세 분이 공통된 의견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파악하는 거, 그리고 그 파악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말랑하게 유연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 통계청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소득 이동 통계 개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21년에 소득 하위 20%였던 10명 중 7명 가량은 2022년에도 빈곤층을 벗어나지 못했던 반면에 소득 상위 20%였던 10명 중 9명 정도는 부유층 자리를 지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말 그대로 부자는 더 부자로, 힘든 사람은 경제적으로 더 힘든 상태라는 이야기인데, 구 교수님께서 몇 년 전에 이제 책을 내셨네요. 21세기 한국의 불평등. 어떤 점을 지적하고자 책에서 밝히고 계시는 내용인가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빈곤과 불평등이 이제 사회 화두로 등장한 게 대체로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에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했는데요. 그리고서 한 10여 년이 지나면서는 더 심각하다고 많은 분들이 느끼게 된 게, 사실 그렇죠. 어느 사회나 빈곤과 불평등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사회는 뭐 드물 겁니다. 근데 빈곤과 불평등이 존재하더라도 우리가 바라는 거는 일시적으로 빈곤에 빠진 분들이 빈곤을 쉽게 벗어날 수 있고, 또 일시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분들이 또 상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소위 사회 이동성, 네. 계층 이동성이 높은 이런 사회를 우리가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한때 고생하더라도 노력을 통해서 충분히 어떤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소위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는 나라, 이런 나라를 우리가 원하는 것인데, 최근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통계청에서 통계 자료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나라에서 어떤 계층 이동이나 소득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최초로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구축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많은 어떤 저소득층은 저소득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소위 아주 지속적인 어떤 빈곤 상태에 놓이는 이런 점이 현실이다라는 게 최근 이제 확인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의 책에서도 초점을 맞추고 있는 내용은 계층 사다리가 거의 이제 현실적으로 무너진 거 아니냐. 이동현 활동가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일단 기본 삶을 구성하는 것들에 있어서 우리 의식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집이라는 곳에서 이제 쉼도 이루어지고 재생산을 위한 축적도 이루어지고 가족 관계를 비롯한 사회적 유대도 출발되고 하는데 이게 너무 지나치게 시장에 맡겨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노동소득으로 이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악투가 시작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홈리스 상태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직전 주거가 어디였어요라는 이런 질문을 해보면 이제 복지부의 조사인데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직전에 살았던 주거가 주택이었던 경우가 한 85% 정도 됩니다. 주택에 살다 노숙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21년도 불과 5년 후에 조사에서는 한 45%로 한 절반 정도로 떨어집니다. 반면에 고시원과 같은 집 아닌 곳, 열악거처에 살았던 비율은 2016년도에 한 5% 되는데 2021년도에는 한 15%로 3배 정도 증가하는 거죠. 이런 필수재를 공공에서 보장하지 못하고 시장으로 계속 시장에서 구매하는 물건으로 이렇게 만드는 정책 기조들이 가장 큰 어떤 계층 사다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치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 자산 같은 경우에도 특정한 계층 소득에 더 쏠릴 수밖에 없는 현상. 교수님, 이 우리나라가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아까 이제 이동현 활동가의 이야기도 최근에 이제 홈리스 하는 분의 연령대를 물어보면은 60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노인이 되면서 더 빈곤해지는 현상은 뭐 때문입니까? 왜냐하면 그동안 저금해 놓은 것도 있을 테고 자녀 교육을 시키면서도 그래도 집은 가지고 있을 텐데 왜일까요? 사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의 어떤 원인을 찾는 데에서는 가장 쉬운 접근 방법은 노인 빈곤을 해소한 나라와의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는 점을 보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 정도의 어떤 선진 산업 국가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사실은 노인이 가장 덜 빈곤한 층입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노인들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공적 연금 제도가 발전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젊은 시절에는 열심히 일해서 스스로의 어떤 근로소득을 통해서 생활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쌓아놓은 연금에 대한 어떤 그 축적분을 통해서 노후에는 안정된 생활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비극은 가장 중요한 어떤 국민연금 제도가 너무나 늦게 도입됐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사회복지의 역사를 보면 1970년대 초반에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될 뻔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소위 오일 쇼크가 터지면서 그때 시기를 놓치게 됐고 그 이후로는 워낙 경제성장 우선주의 이 바람이 불면서 연금이 다시 도입되게 된 거는 80년대 말에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88년 지나면서 이제 연금이 도입됐고요. 근데 연금이 도입된다고 해서 이게 바로 어떤 그 많은 어떤 분들에게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태는 안 됩니다. 성숙하는데 기간이 필요한데 불과 10년도 안 돼서 우리나라는 고령화 문제가 터지면서 연금의 확장에 또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연금 제도가 너무 늦게 도입되다 보니까 사회에 정착할 기회가 없고 그런 상태에서 고령화 위기를 닥치게 되니까 그 이후에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떤 그 빈곤에 노출되게 되는 이런 상황에 우리나라는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복지제도의 발전이 너무 늦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연금 말씀하셨는데 계층 사다리가 끊어졌다는 인식이 상당히 강한 가운데 뭐 노인 빈곤 문제도 이제 부각되고 있고 또 뭐 노인 빈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방안 제시에서 이제 기초연금 제도가 이야기되는데 세 분은 어떻게 봅니까? 지금 이 논의 방향이 이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데 근본적인 처방이 된다고 보는지 먼저 김유정 활동가가 보시기에는요.
그 노인 빈곤이 높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 노동소득이 상실된 이후에 사회소득이 부재하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한 40% 정도가 되는데 저는 지금 현재 40%의 노인 빈곤율을 우리 사회가 방치한다면 누구나 노인이 되었을 때 40%의 확률로 빈곤층이 될 가능성을 짊어지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OECD 가입 국가들의 빈곤율을 보면 한국이 절대적으로 노인 빈곤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빈곤율의 좀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전체 빈곤율에 비해서 아동 청소년 빈곤율은 또 낮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동 청소년 빈곤율이 낮은 이유가 아동 청소년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는 아닙니다. 이게 더 낮은 이유는 더 이상 가난한 사람들이 결혼을 하거나 출산을 하는 것을 포기한 사회가 되었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이 행간의 사람들의 절망에 대해서 좀 읽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높은 노인 빈곤율, 너무 극심한 경쟁, 그리고 사회의 이런 계층이동 사다리가 부러진 이런 사회에서 사람들은 결혼이나 출산과 같은 미래를 꿈꾸는 일들을 포기하게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연히 긴급하게 내려져야 하는 처방은 지금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비롯해서 이런 사회적 연금, 사회소득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나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이 그냥 소득으로만 대체되는 것은 아니고 아까 이동현 활동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삶의 필수적인 서비스를 공적으로 제대로 보장하는 일도 함께 좀 동반될 필요가 있습니다. 돌봄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사회에서 좀 해결이 될 때 사람들이 소득에만 연연하지 않고 좀 사회적으로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좀 품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강조가 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늦출 수가 없는 것이 이 고령화되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이 언제 닥칠까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동현 활동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홈리스 상태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MF 이후에는 그냥 30, 40대가 많았는데 이제는 60대가 가장 많다라는 것은 노인 빈곤 문제가 홈리스 상태로 수렴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랬을 때 노인 복지 강화하는 것이 가장 급하게 써야 하는 정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초보장제도의 이제 부양의무자 기준 얘기 문제를 많이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홈리스 상태에 처했을 때 홈리스 상태에 대한 낙인이 많기 때문에 가족이라든지 친지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는커녕 숨기는데 급급합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안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부양의무자 기준이 어떤 심리적 저지선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홈리스 분들께서는 65세 이상이 되고 굉장히 기다립니다. 그때 되면 기초연금 받아서 이걸로 방세라도 어떻게 해야지. 이제 기초보장제도의 어떤 지급액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을 탈출구사는 이런 현실이라서 기초보장제도의 개선과 더불어서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기초수급자가 되면 그만큼 공제합니다. 그래서 줬다 받는 기초연금이라는 이제 오명을 듣고 있는데 이제 공제하는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또 주거가 없어서 거주불명이 되면 기초연금이 중단이 됩니다. 집이 없다는 건 그만큼 더 가난하다. 주거지가 없다는 건 그런 징표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지급 정지라는 저는 핸디캡을 주는 이런 소소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교수님 이제 우리가 이 빈곤 복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참 고도 성장을 하고 이제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이 한 3만 6천 불 정도 됩니까? 집도 워낙 우리 부동산에 관심도 많고 뭐 이제는 동학개미가 아니라 서학개미 뭐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일견 외견상으로 보면 돈이 없어 주거할 데가 없어가 잘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상태가 벌어지고 있고 또 두 분의 활동가께서는 현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심각성을 이야기하는 것 어떻게 내용을 잘 모르는 우리 국민들은 또 우리 청취자분들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고속 성장의 어떤 성과를 크게 올린 그 대표적인 사례로 될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요. 그런 어떤 그 커다란 성공에 또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압축적인 성장에 성공을 한 데는 그만한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지만
성장 이외의 우리 사회에서 갖춰야 될 여러 제도와 이웃에 대한 관심과 어떤 연대의 어떤 의식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성장 속도에 걸맞게 발전시켜 왔는지에 대해서는 또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고속의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사회제도적 어떤 발전이 그에 상응해서 발전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한 불균형 속에서 취약계층이 어떤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뭐 말씀드렸다시피 고속 성장과 함께 우리가 연금제도를 발전시키지 못한 것들이 노인빈곤을 초래했고 고속 성장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우리 이웃의 어떤 취약한 층들을 지원하고 예방할 수 있는 여러 제도적인 어떤 노력을 경시한 것들이 현재 많은 문제를 폭발적으로 드러내는 이런 상황에 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조금 더 새해 들어서 이런 어떤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불균형적인 측면들, 성장 이외의 어떤 연대와 우위와 어떤 사회 통합의 측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정확하게 우리가 뭐 현장을 아는 분은 없습니다만 이동현 활동가 또 김지영 활동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홈리스 있는 분들이 더 위축될 것 같아요. 우리 사회는 자꾸 또 미관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마침 경제적 낙후에 대해서는 개인의 책임을 더 강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고립되기도 하고 또 이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계속 교육도 충분하지 않은데 악순환이 계속되고 이런 분들을 뭔가 좀 자립할 수 있도록 좀 실질적인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분의 의견 차례대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동현 활동가 어떤 걸 교육이든 아니면은 어떤 도움이 되든 지원이든 이분들이 좀 말 그대로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현실적으로 가능은 한지 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네, 사실은 직업 교육을 통해서 이제 탈빈곤, 탈홈리스 상태를 만들겠다는 건 사실 저는 크게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홈리스 고용 지원, 노동 지원 이런 거 하는 것을 보면 뭔가 이 그러니까 일하는 상태에서 있는 장애물들을 좀 제거해가는 그래서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 있어서 자활사업 같은 경우는 5년이 끝나면 나가야 됩니다. 정년 개념도 없습니다. 이게 자립할 수 있는 자활할 수 있는 준비가 됐느냐 이런 것도 보지 않고 내보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홈리스 상태에 계신 분들이 일자리 정책에 있어서 가장 바라는 것은 많은 월급을 달라가 아니라 오래 일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것인데 아주 평범하고 아주 성실한 요구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제도적으로 아직 화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홈리스 상태에 있어서 제1 욕구는 주거라고 합니다. 공통된 것은 딱 주거가 결핍되어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홈리스의 숫자를 줄이고 탈홈리스 상태를 만드는 나라들의 공통점을 보면 주거 우선 정책을 펴니다. 도화지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일단 주거를 제공하고 거기에서 의료든 고용이든 어떤 신용 문제 해결이든 이런 것들을 해결해 간다. 일단 주거부터 준다. 이렇게 가는 주거 우선 정책을 쓴 국가들은 홈리스의 숫자가 실질적으로 감소하고 이런 효과를 보게 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뭔가의 성실하게 어떤 프로그램을 이수했을 때 상으로서 주거를 제공하는 이런 주거 준비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통해서 주거우선 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인 홈리스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준호 활동가 보시기에는 빈곤층을 위한 홈리스 등을 위한 교육, 사회 진출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어떻게 마련이 돼야 될까요? 저는 우선 빈곤이 개인의 책임에서 발생했다든지 개인이 감내해야 되는 일이라는 식의 신화에서 좀 단호하게 멀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회적 구조적인 결과다라는 점에 대해서 우선은 좀 방점을 찍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개인의 책임, 개인이 노력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할 때 만들어지는 저는 정책적인 오류가 많이 있다고 보는데요. 일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들 가운데서도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활사업에 참여를 해야 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도
원하는 일자리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자활 사업에 참여를 할 때 받게 되는 임금 역시 최저임금이 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만을 받게 되고요. 여기에 참여하는 기간 역시 3년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 연장을 해도 최대 5년까지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정책적 요구가 좀 모순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돈으로 최대 5년까지만 일을 할 수 있고 나의 이전의 직업 경로랑은 전혀 상관없는 일자리들이 그것도 안 주어질 가능성도 되게 높은 불안정한 상태인 거죠. 근데 이것을 통해서 탈빈곤하라는 것이 과연 가능한 요구인가? 근데 그러면 그 제도 안에서 빈곤층은 다시 한번 실패를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더욱더 큰 좌절을 불러온다고 생각합니다. KBS 열린 토론 2025 우리의 과제 빈곤 없는 사회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분께 큰 주제입니다. 빈곤 없는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당장 무엇부터 해나가야 될지 이 말씀을 1분씩 들으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인희 교수님부터. 예. 제가 처음 방송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빈곤은 사회적인 어떤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에 요구되는 어떤 자원이 결핍된 상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다시 뒤집어서 말하면 빈곤선 아래에 있으면 계속 빈곤의 나락을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이 일어나는 상태로 말할 수 있고 빈곤선 이상의 보장이 되면 거기서부터는 어떤 자립과 어떤 생활 안정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 상태라고 봐서 우리가 최소한 빈곤은 없는 이런 사회가 될 때 모든 사람이 선순환을 하고 이 계층 이동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역동적인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동현 활동가께서는요. 네, 지금 엊그제 조간을 보니까 작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등을 인용해서 기사가 나온 걸 봤는데 소득 격차가 작년에 더 커졌다라는 좀 비극적인 기사를 봤고 이유는 재산소득 격차, 배당이라든지 이런 이자 소득 이런 격차가 더 커졌기 때문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안타깝게도 그 주류 정당이 합의해서 금투세를 폐지했죠. 이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라는 이런 원칙을 좀 훼손하는 그런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는 그런 제도를 그런 법률을 삭제한 게 굉장히 좀 가슴이 아프고요. 이미 시민들은 광장에서 어떤 민주주의를 어떤 정치체로만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사회권적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들을 제도적으로 잘 수렴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할동 교수는요. 저희가 오늘 토론에서는 사실 복지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복지제도가 이미 망가진 것을 다시 좀 수리해보려는 노력에 가깝다면 빈곤을 애초에 좀 덜 발생시키는 사회로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낮은 임금보다는 더 나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야 하고 더 안정적인 상태에서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사회보장제도가 여러 가지로 좀 잘 갖추어진 사회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복지제도를 더 확대하는 노력을 넘어서서 빈곤을 애초에 덜 발생시키는 사회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청취자분들이 그런 판단을 좀 내려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사회에 살고 싶은가? 빈곤이 덜 발생하는 사회에 산다면 누구나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네. 빈곤보다는 풍요, 복지, 기부로 더 가득 찬 미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오늘 이 시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재난방송 관련 알려드립니다. 지난달부터 인플루엔자가 유행 중입니다. 코로나19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감염 예방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권고드립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 영상 게시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토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